그러면은 저희 오늘 마지막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저희가 뭐 트레이닝 데이터셋, 뭐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 요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런 예시들을 좀 사례들을 좀 더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분들이 여기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각종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학회들에서 그 학회들 컨퍼런스들이 열릴 때 보통 이제 쉐어드 태스크라는 이제 이벤트를 같이 열게 됩니다. 지금 얘는 이제 CO Core NLL이라는 이제 자연어 처리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요런 학회에서 지금 2019년도에 이제 개최한 쉐어드 태스크인데요. 이런 쉐어드 태스크의 목적은 뭐냐면은 학회 차원에서 그 대회 담당자가 각종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그 데이터셋을 모델로 그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만들고 이제 그 주어진 평가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모델의 성능을 나열을 해서 이제 수상자들에 대해서 이제 학회 그 시스터매틱 페이퍼 학회에 제출할 페이퍼를 하나 쓰고 그 페이퍼를 이제 뭐 발표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대회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트레인, 데브, 테스트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데브 이제 제가 강의에서는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다른 용어로는 development dataset, evaluation dataset이라고도 많이 칭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validation dataset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진 보시면은 한 60만 개 정도 되는 이 트레인 데이터셋, 학습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 생성된 모델을 이 development 데이터셋으로 한번 평가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nfold랑 뭐 holdout validation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holdout validation처럼 하나의 검증 데이터셋이 존재하는 경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검증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테스트셋 데이터, 수능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테스트셋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번 평가를 해서 그 기준으로 이제 수상자들을 나열을 하고 그 나열된 수상자들의 그런 설명 모델 구축 과정을 이제 논문으로 받아서 이제 뭐 학회를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이벤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9년도에 열린 뭐 대회라서 여기 보시면은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고 보시면은 이제 국내 카카오 브레인에서 이런 식으로 수상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네, 다양한 뭐 해외 학회나 그런 이제 기업들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BM에서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고요. 네. 또 이제 뭐 요거는 또 다른 예시긴 한데 이거는 지금 또 진행 중인 대회예요. EMNLP라는 학회에서도 요런 이제 기계 번역 관련된 이제 뭐 한국어가 입력이 되면은 이거를 영어로 바꾸는 그러한 이제 언어 모델을 만드는 대회인데요. 얘도 보시면은 shared task라고 열려 있죠. 얘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모델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리고 evaluation 데이터, 얘가 이제 validation 데이터셋이라고 봐주시면 된다고 했죠. 평가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또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hidden test set, 이제 숨겨진 테스트 셋이라고 별도로 아직 공개하지 않은 데이터셋이 또 있는 겁니다. 이 주최 측한테. 그래서 얘가 이제 수능용 데이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참가자들이 이렇게 학습 데이터랑 이 평가 데이터, 플로레스라는 평가 데이터로 자체적으로 모델 만들고 평가해서 계속 모델을 발전시키고 제출하면은 최종적인 그 수능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숨겨진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이렇게 리더보드로 이제 나열을 한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인, 이제 데벨롭먼트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들이 존재를 한다 라는 거를 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 다시 그 슬라이드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울 최종적으로 이제 적용할 알고리즘은 랜덤 포레스트라는 알고리즘인데요.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일련의 규칙에 의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모델이고요. 이러한 규칙을 이제 디시전 트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고리즘, 그 규칙을 정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러한 규칙들을 생성을 해 나가고, 이 규칙은 그러면은 학습 데이터로 생성을 하겠죠.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디시전 트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알고리즘으로 이러한 규칙들을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된 규칙들이 얘가 좋은 규칙들인지를 우리가 이제 평가 데이터셋, 검증 데이터셋이나 또는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마 한 번씩 읽어 주시면은 아마 금방 이해될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실습할 때 또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시각화된 자료로 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과적합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과적합 또는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델 학습할 때 사용하는 그 데이터에 너무나도 너무 알맞게 이제 모델이 학습하게 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가 이제 학습용 데이터입니다. 이 학습용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는 이러한 이 검정색 선, 이 검정색 선이라는 요 함수를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 분류 예시를 볼게요. 분류 예시를 봤을 때 학습된 데이터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데이터 안에도 다양한 노이즈, 우리가 실제 데이터에는 다양한 노이즈, 이제 에러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노이즈들, 에러까지 다 같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요 예시, 클래시피케이션 예시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의 목적은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구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 주어진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하는 이 경계선을 잘 학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덜 학습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얘가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네, 여기에 뭔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네, 네, 지금 이쪽에 뭔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파란 점을 하나 이제 불러왔는데요. 지금 이 상태라면은 요 검정색 라인을 기준으로 왼쪽은 파란색으로 예측을 하고 오른쪽은 빨간색으로 예측을 하는 이제 모델이 학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서 지금 이쪽에 지금 검정색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했으니까 얘를 빨간색이라고 예측을 하겠죠. 하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파란색에 해당하는 데이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틀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 사실 이런 선으로 봤을 때 아직 완벽하게 이 주어진 데이터에 맞게 학습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 요 데이터가 오게 되면은 이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빨간색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니까 제대로 예측을 하게 되겠죠. 네, 이 주어진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하게 얘가 학습이 돼서 잘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오버피팅이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라는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다른 빨간색 데이터들에 비해서 좀 벗어난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방해하는 그러한 좀 이상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상치들까지 지금 다 분류를 하도록 학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검정색 이 함수, 이 모델이 학습한 이 경계선이 지금 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되게 아주 복잡한 형태로 형성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버피팅, 과적합을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제 요 지점에 있을 수 있잖아요. 요 지점에. 근데 이 지점이면은 사실 우리가 얼추 봤을 때는 얘가 이제 파란색, 실제 값도 얘가 이제 파란색 이다 라고 이제 이라고 하면은 지금 오버피팅된 모델에 대해서는 얘는 지금 검정색 라인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빨간색으로 예측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또 이제 모델이 놓치게 되는, 틀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한 분류 성능을 완벽하게 지금 분리했죠.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완벽하게 분류했지만 이런 경우 이제 새로 들어오는 뭐 검증 데이터셋이나 평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적합을 방지하는 그러한 기준들이 이제 연구자가 또는 사용자가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 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맥스 뎁스, 맥스 피처, 맥스 샘플 리프 요런 민 샘플 스플릿 요런 이제 옵션들을 가지고 그렇게 과적합을 이제 우리가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실습할 때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스 뎁스, 민 샘플 스플릿, 네. 민 샘플 스플릿 이런 이제 옵션들을 이제 사용자나 연구자가 직접 이제 적절한 수치를 명시를 하셔서 이 모델에 과적합되는 그런 정도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시전 트리들을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서 예측하는 모델이 바로 이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이 되고요. 포레스트는 이제 우리 트리, 디시전 트리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이 포레스트라는 이제 용어가 생성이 된 거고요. 나무가 여러 개 이제 있게 되면 숲이 되니까요. 랜덤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 이제 정령 데이터라면은 하나의 테이블 형태로 된 데이터라면은 얘가 열이 있을 거고요. 얘가 행이 있겠죠. 그리고 이 열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는 피처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머신러닝에서는 이 행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샘플들, 각각의 고유 데이터에 대한 샘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랜덤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모델을 학습할 때 이 나무 디시전 트리가 되게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첫 번째 디시전 트리를 학습할 때에는 이 전체 데이터셋에서 랜덤하게 고른 이 피처들 그리고 랜덤하게 고른 이 샘플 몇 개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요. 두 번째 모델을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로 또 새롭게 랜덤으로 추출된 이 피처와 샘플들로 학습을 하게 되고 나머지 나무들도 각각 다른 피처 조합과 다른 샘플의 개수로 다른 샘플들로 학습을 랜덤하게 하기 때문에 얘가 랜덤 포레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피처와 샘플을 랜덤하게 섞자라고 나온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1995년에 우선은 이제 랜덤하게 고른 피처만 사용을 해서 각각의 다른 디시전 트리를 학습하고 합치자라는 아이디어가 제안됐는데 2001년에 이게 좀 발전이 돼서 랜덤 피처뿐만 아니라 우리 샘플도 그러니까 행에 해당하는 그 샘플도 그냥 랜덤하게 한번 뽑아서 각각의 이 디시전 트리들을 다르게 학습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랜덤 포레스트가 나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 전체적인 이 구조를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고요. 이 안에는 디시전 트리가 각각의 디시전 트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시전 트리는 피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피처로만 학습을 하고 이때 샘플은 처음 첫 번째로 나오는 이 1000개의 샘플로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트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피처 앞에 사용한 피처랑은 다르죠. 이 다른 피처로 학습을 하고 샘플은 1000번째부터 2000번째 사이에 샘플들로 학습을 하고 또 세 번째 트리는 피처 1, 2, 3로 학습을 하고 샘플은 2000번대부터 3000번대 사이의 샘플로 학습을 하는 이렇게 각각 다른 데이터로 이 모델들을 학습을 하니까 각각의 이 디시전 트리들은 다른 요 기준들을 가지고 있겠죠. 다른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가 하나 입력이 돼도 이 첫 번째 트리는 요 샘플은 이제 범주 1에 해당할 확률이 80%다. 이 두 번째 트리에서는 이제 요 샘플은 지금 첫 번째 트리는 이제 80%로 이제 범주 1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두 번째 트리는 70%로 범주 1이다 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 트리는 90%의 확률로 범주 1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합값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합쳐서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을 내고요. 평균을 내서 이제 최종 예측을 하는 방법이 이제 랜덤 포레스트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디시전 트리만으로 사용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러한 뭐 오차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서로 간의 오차를 상쇄시켜서 좀 더 이제 안정적인 결과물들을 내뱉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바로 이제 코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저희 바로 코드 실습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코드 실습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트렐로 링크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트렐로 여기 구글 미트에 링크 올려뒀고요. 여기에 안성진 연구원이라는 카드에 여기 실습 코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은 이제 구글 콜앱 환경에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작업하시면 이제 저장이 안 되니까 제가 어제 수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드라이브에 사본을 하나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서 이제 각종 이제 뭐 필기나 하실 것들 하시고 저장을 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방법은 제가 어제 한번 했기 때문에 시간상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먼저 제가 텍스트 분류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우선 머신러닝 모델 만들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연구원에서 저희 이제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직접 구축한 데이터셋인데요. 그 데이터셋을 저희가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인데요. 이제 gdown이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구글 드라이브에 데이터 이 zip 파일이 올라가 있고요. 그 압축 파일을 지금 불러오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구글 콜앱 실습 환경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여기 우측에 연결 버튼 누르셔서 연결해 주시고요.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여기 폴더 아이콘 있죠? 여기 폴더 아이콘에 들어가시면은 코드 실행 후에 보시면은 여기 zip 파일이 여기 하나 이제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zip 파일이니까 압축된 파일이니까 압축 해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리눅스 명령어 이제 구글 콜앱에서는 우리가 파이썬 명령어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리눅스 명령어들도 쓸 수 있는데요. 여기 느낌표를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리눅스 명령어들을 이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unzip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zip 파일을 한번 압축 해제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공이 됐다라고 뜨고요. 얘를 한번 새로 고침. 여기 상단에 있는 여기 새로 고침 표시 있죠? 얘를 눌러보시면은 압축 해제된 파일들이 텍스트 파일이랑 이제 엑셀 파일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리드미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명세서가 여기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 수집 기간, 그리고 뭐 데이터 안에 있는 그 데이터 개수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각각의 파일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아마 저희가 여기에서 1차적으로 한 번 더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개수나 이 레이블 개수는 이제 살짝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총 17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16개 정도? 그 정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이 리드미라는 파일을 보시면은 해당 데이터에 대한 이제 상세 설명, 어떻게 구축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일단 데이터를 직접 열어보면서 같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엑셀 파일들, 우리가 엑셀 파일들을 읽어오기 위해서 판다스를 이제 불러오는 거죠. 저희가 어제 오전에 수업할 때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리드 엑셀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데이터를 읽어오고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죠. 열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냐면은 먼저 ID 값은 해당 텍스트를 뜻하는 고유 ID, 고유 구분자를 뜻하고요. 레이블은 이제 해당 텍스트가 어떠한 기사인지, 어떠한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 기사인지가 이렇게 0부터 16까지 아마 이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에는 해당 텍스트, 해당 기사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가 여기 텍스트라는 컬럼에 현재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요런 트레인이라는 지금 얘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얘가 이제 데이터가 읽혀졌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공하는 각종 메서드들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info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각 컬럼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d는 이제 int형, int가 뭐였죠? 정수죠. 정수 데이터로 들어가 있고, 텍스트는 오브젝트는 문자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문자열 데이터로 들어가 있고, 5720개의 null이라고 하면은 null이 이제 비어있는 값을 뜻하거든요. 근데 앞에 none이 붙여져 있으니까 반대가 되겠죠. 즉 비어있지 않은 값이 5720개가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 트레인 데이터에 지금 상위 5개의 행만 알아보고 싶으시면은 요 head라는 메서드를 쓰시면 되고요. hea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레이블 정보가 있는데 요 레이블 각각의 수치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잖아요. 해당 정보는 바로 요 레이블 인포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제 기상변화, 기후변화, 0번은 기상변화 관련된 기사, 1번은 기후변화 관련된 기사, 15번은 이제 환경 데이터 분류, 이제 여기에 있는 분류 체제에는 속하지 않는 환경 이제 기사인 거고요. 16번은 아예 환경 데이터, 환경 관련된 기사가 아닌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 기준과 해당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그러한 숫자가 어떻게 할당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우리가 뭐 파이썬 이 환경에, 콜앱 환경에 읽어오고 싶으시면은 요런 코드를 써서 읽어오실 수가 있고요. 네, 요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트레인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가장 지금 이제 궁금한 게 바로 이 레이블에 대한 정보가 궁금한 겁니다. 왜냐면은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 기사가 입력되면은 해당 기사가 어떤 분류 체제에 해당하는 기사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에 존재하는 이 레이블들의 분포라고 하면은 각각 레이블들의 그런 개수들이
사실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코드들을 저희가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레이블이라는 컬럼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value count라는 메서드, 자 얘는 이제 하나의 시리즈입니다. 판다스 시리즈, 저희가 어제 배웠던 자료 구조죠. 판다스 시리즈이기 때문에 시리즈에서 제공하는 각종 메서드들을 또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한 메서드들 중에 이런 value count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각 범주별로 존재하는 그 개수들을 얘가 계산을 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16번을 저희가 뭐라고 봤냐면은 환경 데이터가 아니라고 했죠. 환경 데이터가 아닌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기사가 5번. 자, 5번은 뭐냐면은 생태계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311개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저희가 이 왼쪽에 있는 이 인덱스 기준으로 저희가 정렬해서 보고 싶다. 지금은 얘가 이제 밸류 값들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돼서 나와 있고요. 얘를 만약에 인덱스 기준으로 정렬하고 싶으시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sort index라는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은 얘가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또 정렬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레이블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value count를 구하고 인덱스를 정렬했구나.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책 읽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시각화를 통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플랫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까지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트레인 데이터의 각 범주별, 각 이제 레이블별 그 속한 기사 개수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얘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고 저희 테스트 데이터도 존재하죠. 모델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하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도 존재하는 이러한 이제 분포들을 보니까 지금 살짝 분포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6번은 마찬가지로 이 둘 다 좀 많이 존재하지만 지금 0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트레인 데이터에는 좀 상대적으로 지금 일단은 여기 X축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개수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개수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 해당 그 집합 내에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비율을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율을 보시면은 0번 같은 경우는 트레인 데이터셋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존재하지만 테스트셋 내에서는 이 0번에 해당하는 기사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또 딴 거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10번도 그렇고 5번 같은 경우도 지금 트레인 데이터셋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이 다른 레이블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존재하는 이제 레이블입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셋에서의 이 5번 같은 경우는 다른 레이블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분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가 아마 유추하건대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수집 기간이 다릅니다. 트레인 데이터는 이제 1월부터 3월 기간이고요. 테스트셋은 6월 안에서만 발생한 기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을 한 거죠. 수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별로 존재하는 발생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건데 가장 먼저 인코딩을 해줘야겠죠? 인코딩. 그러니까 카운트 벡터라이저 또는 TF-IF 방법 등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train.head 여기 학습 데이터랑 또 테스트셋에도 있는 이러한 텍스트들을 우리가
숫자 값으로 바꿔줘야, 수치화를 해줘야 일단 모델 구축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제 NLTK라는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그 워드 토크나이즈 또는 센트 토크나이즈라는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워드 토크나이즈는 단어를 기준으로 얘를 분리한다. 토크나이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단어를 기준으로 얘를 분리하는 기능을 해주고요. 센트 토크나이즈는 얘를 문장 기준으로 분리한다라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문장 기준으로 분리를 할 거면은 뭐 물음표나 느낌표나 마침표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준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가 이제 여기 펑트라는 압축 파일 안에 다 존재한다. 그런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드 토크나이즈나 이제 센트 토크나이즈를 적용하실 때에는 이렇게 펑트라는 이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하신 후에 이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워드 토크나이즈를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아마 띄어쓰기 기준으로 얘가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 기준으로 그리고 또 문장 보호들은 또 따로 빼낸 상태에서 이렇게 각각의 그 해당 텍스트 안에 있는 요 단어들 지금 보시면은 얘를 토크나이징 한 건데 얘를 지금 보시면은 부호는 부호별, 문장 부호는 문장 부호별로, 단어는 단어별로 이렇게 이제 토크나이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만약에 센트 토크나이즈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문장별로 네, 기상청에 따르면 영하로 내려가고 춥고 일교차가 크겠다 까지 한 문장, 그리고 평년보다 더 낫겠다 라는 것까지 한 문장, 또 마이너스 2도로 더 낫겠다 라는 것까지 한 문장, 이렇게 문장 단위로 또 이제 이제 토크나이즈, 분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텍스트 같은 것들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또 그 빈도수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단어별로 이제 분리를 한 후에는 저희가 이제 각 단어별로 빈도수를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정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빈도수를 확인할 때도 지금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한 7, 8줄의 코드를 직접 코딩을 해서 이렇게 빈도수를 직접 구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가 이러한 이제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이러한 기능들은 저희가 개발자분들에 의해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코드들이 이제 묶여져 있는 게 바로 이제 패키지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불러온 이런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시리즈 데이터 구조랑 데이터 구조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메서드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또 빈도수를 또 구할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또 한 번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또 나누고 거기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는 것들을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빈도수를 구하면은 저희가 벌써 이 과정을 통해서 인코딩을 하나 했죠. 이 첫 번째 문장, 이 1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장에 대해서 저희가 카운트 인코딩, 빈도 기반의 인코딩을 벌써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제 모든 문장에 대해서 지금 아까 봤을 때 지금 트레인에는 총 5,000개의 문장이 있고요. 테스트에는 총 한 1,600개 정도의 문장이 있어서 한 7,000개 정도에 되는 문장을 저희가 다 이제 인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과정 또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몇 줄 안에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서도 봤듯이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함수를 가지고 오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TF-IDF도 좀 이따가 실습할 거기 때문에 같이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오시고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할 때 단어를 먼저 나눠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그 코퍼스 안에 있는 고유 단어들을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 기준으로 나눠야 되고요. 그 나누는 것을 수행하는 이 워드 토커나이즈를 먼저 이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ngram, 저희가 한 단어 기준으로 우리가 단어를 볼 것인지 아니면은 두 단어 기준으로 우리가 묶어서 단어를 볼 것인지 그러한 기준을 또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한 단어 기준으로만 확인하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fit transform은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그 고유 단어를 파악을 하고 네, 지금 얘를 이제 하나씩 제가 실행을 해볼 건데 실행을 하고 fit transform은 제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fit이 하는 역할은 그 코퍼스 내에 있는 고유 단어를 일단 탐지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transform은 그 탐지한 고유 단어의 빈도수를 이제 각각 할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고 이 x 카운트를 보시면은 123개의 고유 단어가 존재하는구나. 네, 그리고 9개의 현재 문서들이 존재하는구나.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샘플이 어떤 지금 코퍼스냐면은 제가 첫 번째 해당하는 그 뉴스 기사를 문장별로 나눈 데이터가 요 샘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안에 지금 얘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행이 있기 때문에 얘가 9개인 거고요. 123은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고유 단어가 123개가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고유 단어가 어떤 게 지금 탐지됐는지 보시려면은 이렇게 get feature names를 통해서 각각의 그 탐지된 123개의 고유 단어들이 여기 현재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얘를 만약에 to array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체 행렬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9 by 123의 그 행렬이 나와 있고 다양한 그 이제 주로 0으로 채워진 이런 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TF-IDF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행렬 값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소수점으로 된 왜냐면은 저희가 이 빈도수 여기 1로 된 빈도수를 뭘로 나눈다 했죠? 역 문서 빈도 inverse document frequency로 나누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거기에다가 로그도 씌우고 하지만 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TF-IDF가 이제 구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현재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방금 이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단순히 적용하는 걸 실습해 봤고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전체 사용할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 카운트랑 TF-IDF를 적용할 건데 저희는 지금 TF-IDF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카운트는 카운트 벡터라이저는 개인 실습 시간에 나중에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 데이터가 한 5,00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시간이 소요가 돼서 지금 저는 한 24초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4초 정도가 걸렸고 네, 그러면은 지금 지금 생성된 행렬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행은 5072개, 5072개 다 존재하고요. 지금 탐지된 고유 단어는 411개 정도까지만 이제 탐지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만 탐지가 됐냐면은 원래 저희가 5,000개 정도의 기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정말 수십만 개의 고유 단어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명시한 옵션이 이 df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함수에 대한 설명을 이제 확인해 보면서 저기 min-df라는 게 뜻하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함수에 대한 설명을 확인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물음표 연산자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에 여기 지금 작업 환경에 tf-idf 벡터라이저라는 함수가 불러와져 있고 해당 함수에 앞에 물음표를 넣고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렇게 콜앱에서는 도움말 이렇게 탭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런 옵션들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어의 빈도가 만약에 단어의 빈도가 이 주어진 한계점, 이 한계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min-df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거든요. 이 주어진 그 스레스홀드라는 기준보다 밑에 있으면은 얘는 우리가 그 고유 단어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디폴트로는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코퍼스 내에서 그 단어가 한 번이라도 존재하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tf-idf 계산할 때 얘도 단어로 보고 계산을 한다라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은 지금 저희가 문서가 5,000개 정도 이상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최소 한 번 존재하는 단어들을 다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 행렬의 크기가 5,000개의 행에 정말 수십만 개, 수만 개의 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엄청 크게 돼서 되게 작업하기 되게 번거로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정도의 행렬이 사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거는 min-df라는 옵션에 250이라는 값을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렇게 250이라는 값을 설정하면은 250 미만, 그러니까 이 단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 빈번하게 발생하는 횟수가 250보다 적으면은 얘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구축된 여기 행렬에 tf-idf 행렬에는 411개의 단어만 존재하고 이 단어들은 250번 이상 발생된 단어들이 되겠죠. 이 코퍼스 안에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fit에 대해서는 이 트레인 데이터 안에 있는 고유 단어들만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확인된 데이터들에 한해서만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빈도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테스트셋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fit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테스트셋 안에 있는 그 빈도 고유 단어들은 트레인 데이터 안에 있는 고유 단어들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열의 개수, 행열의 이 열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모델 학습할 때에는 지금 요 데이터를 가지고 쓰게 되는데 만약에 모델에 대해서 평가할 때 입력되는 데이터에 모델이 한 번도 이제 확인하지 않은 그런 단어, 그런 피처가 들어오게 되면은 모델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인 데이터에 해당하는 요 행렬의 그 열 개수랑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요 행렬의 열의 개수, 지금 411 이 개수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우리가 fit을 하지 않고 이미 피팅이 된 그 단어, 고유 단어 조합, 그 고유 단어들에 대한 조합 가지고 단순히 빈도수만 그냥 계산하게 하기 위해서 트랜스폼까지만 적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저희가 X 가지고 있죠. X가 뭐냐면은 그 피처, 모델 학습할 때 사용할 피처 X 가지고 있고요. 또 Y도 가지고 있습니다. Y는 레이블. 그러니까 이러한 뭐 피처가 지금 이렇게 하나의 벡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0.24, 23, 뭐 0.41, 0.57, 52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얘는 5번에 해당하는구나. 이러한 조합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저희가 X라는 피처랑 지금 Y라는 레이블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디시전 트리랑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먼저 불러오고요. 불러와서 지금 이 옵션으로 제가 min sampled split을 이제 50으로 이제 주어졌습니다.
자, min sampled split 같은 경우는 얘가 디폴트 값이 아마 2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50으로 이제 제가 따로 설정한 이유는 과적합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냐면은 계속 여기 보시면은 네. 이 디시전 트리가 학습하는 과정을 이거 이제 설명한 이제 하나의 웹페이지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지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디시전 트리는.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계속 이렇게 가지를 생성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가지를 언제까지 내가 계속 밑으로 학습을 할 것인가 그 기준을 명시해주지 않으면은 이 모델 학습이 끝까지 되거든요. 끝까지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아까 그 과적합 슬라이드에서 봤을 때 정말 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분류를 완벽하게 할 때까지 이 가지를 계속 쳐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100%라고 나와 있죠. 즉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100%다 이제 학습이 가능하도록 얘가 계속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과적합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모두 완전하게 이제 학습하기 전까지 얘를 끊어줄 필요가 있고 그 그 끊을 지점을 우리가 이제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명시할 수 있는데요. 디시전 트리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층을 이제 레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벨, 뭐 두 번째 레벨, 세 번째 레벨, 네 번째 레벨, 요 깊이를 우리는 이제 일곱 번째 레벨까지만 가겠다. 또는 뭐 열 번째 레벨까지만 가겠다. 그래서 열 번째 레벨에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달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학습을 멈춰라 라고 중단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가지를 칠 때 이렇게 나눌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가지가 얘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특정 노드에 속해 있는 그 샘플의 개수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노드의 개수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노드가 만약에 50개보다 미만이다. 얘가 처음에는 이제 1000개로 노드가 시작해서 가지를 타고 내려옴에 따라서 계속 이 샘플의 개수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줄어드는 게 50개까지 달성했다 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나누는 것을 그만해라 라는 식으로도 저희가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min samples split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얘가 이제 가지를 계속해서 나눌 때 50개까지 도달했으면은 여기서는 더 이상 나눌 필요 없다. 거기서 멈춰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50이 들어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시전 트리를 하나 만들고 우리가 모델 학습에 사용할 X 데이터는 여기 나와 있죠. Y 데이터는 따로 저희가 명시를 해주고요. 트레인 라벨 값을 Y라는 변수에 할당하고요. 이 두 개의 이 변수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값을 보면은 네, 결과값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16, 0, 16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 정답값인 요 y값과의 이제 차이 얼마나 이 중에서 제대로 맞췄는지 보시면은 첫 번째는 맞췄고 두 번째도 맞췄고 세 번째는 틀린 거죠. 원래는 2인데 얘는 16으로 예측했으니까 요거를 저희가 이제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함수가 바로 이 accuracy score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맞췄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얘가 0.4니까 총 40%, 네, 40% 정도 맞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5,000개 중에서 한 40% 정도 맞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우리가 앞서 배운 그 K폴드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또 검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 대한 이제 실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K폴드라는 걸 하나 가지고 오는데 Stratified K폴드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범주가 0부터 16까지 있죠. 그리고 그 범주에 대한 분포가 저희가 앞서 확인을 해본 게 있었습니다. 16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각 그 범주별로 분포가 조금씩 달랐는데 그 분포를 유지한 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의 그룹을 나누는데 어떤 그룹은 뭐 16이
막 16만 존재하고 어떤 그룹은 16은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어느 그룹에서든 16이라는 레이블은 일정하게 분포하도록 어느 그룹에서든 10이라는 레이블은 일정하게 분포하도록 그렇게 이제 나눠주는 게 바로 이 stratified K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K 폴더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반복문을 통해서 이 spl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train 데이터셋이랑 validation 데이터셋이랑 그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는 인덱스를 반환해준다라고 했죠. 그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그 인덱스로 이제 인덱싱을 해서 해당 데이터, train 데이터나 validation 데이터에 접근을 한 후에 모델을 다시 한 번 더 fit 만드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확률값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확률값을 예측을 해서 그 결과값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저장을 해둡니다. 다 저장을 해두는 거죠. 저장을 해두면은 이런 식으로 P라는 행렬이 생성이 되는데 P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5,000개의 행은 그 트레인 데이터에 있는 행의 개수죠. 그리고 17은 저희 그 레이블이 총 17개가 존재했었고 각 레이블에 속할 확률 네, 이런 식으로 네,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든 그 알고리즘이 그 좋은 성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벤치마킹 점수를 저희가 간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16에 해당하는 개수가 아주 많았었죠. 그래서 16이 가장 많았으니까 만약에 내가 단순하게 예측을 한다면은 그냥 모두 16이라고 예측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확보가 되겠죠. 이 중에서 2431개는 우리가 다 맞췄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전체 5072개 중에서 다 16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2431개만 다 맞춘다라면은 저희가 정확도가 한 47%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긴 시간 전처리랑 뭐 모델 학습하는 시간까지 들여서 만드는 머신러닝 모델은 최소 47%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해서 보니까 49%가 나왔네요. 네, 49%가 나와서 이 정도는 뭐 한 2%포인트 상승했지만 그래도 단순히 16으로 다 예측하는 것보다는 괜찮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저희가 이제 디시전 트리를 통해서 학습을 했는데 모델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로 제가 바꿔줘서 학습을 하게 되고 평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검증 점수, 두 번째가 이제 테스트 셋 스코어인데요. 지금 검증 점수는 55%로 지금 이제 기존의 49%, 얘도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한 그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을 때는 이제 55%로 기존의 49%보다 훨씬 더 이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 테스트 셋에 대한 그 정확도는 44%로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 수집한 이 데이터의 기간이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레인 데이터셋은 2020년 봄 1월부터 3월 이때 기준으로 학습을 했고 이 테스트셋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어떻게 보면 여름인 이제 6월 달에 발생한 기사들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단어들의 그런 패턴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대기 관련된 데이터가 이 봄에는 아무래도 미세먼지나 뭐 봄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올 테지만 이 여름에는 아무래도 뭐 폭염이나 날씨 관련된 그런 온난화, 뭐 폭염 관련된 그런 단어가 만약에 대기라고 이제 분류가 되어 있으면은 같은 대기라는 레이블이지만 우리가 트레인셋에 대해서는 트레인셋은 그러한 정보가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예측이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테스트셋 같은 경우는
수집된 기간이 너무나도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능이 다소 이제 좀 적게 나온 것을 이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발전시키고 싶으시면은 데이터를 좀 더 수집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데이터를 좀 더 가공하거나 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좀 바꿔가면서 또 다양한 이제 실험들을 통해서 성능을 또 높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은 이제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제가 좀 더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배운 내용들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눈에 확인하기 여기 코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은 저희가 배운 내용들을 이제 부차적인 내용 없이 모델 구축하는 그 단계로만 이렇게 정리한 이제 코드 노트북이 바로 이 한눈에 확인하기라는 노트북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패키지를 불러오고 데이터를 읽고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인코딩하고 모델 학습하고 예측하는 것까지 이 과정을 다 이제 정리를 해뒀으니까 또 개인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카카오톡이나 트렐로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아침 이렇게 3시간 토요일 일요일 아침 시간 동안 교육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 1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n그램 레인지는 어떤 파라미터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n그램 레인지는 저희가 그 단어를 정의할 때 한 단어를 이제 단어로 볼 수 있고, 자, 슬라이드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I like big data 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요 안에 저희가 단어들을 이제 정의를 할 때 I가 하나 있구나, like가 하나 있구나, 빅데이터가 하나 있구나. 이렇게 단어를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두 개의 단어를 이어서 I like가 하나 존재하구나, like 빅데이터가 하나 존재하구나 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세 개의 단어를 하나로 간주해서 I like 빅데이터라는 한 개의 단어가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제 원그램, 이제 유니그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단어가 두 개 존재하죠. 그럼 얘는 이제 바이그램이라고 하고요. 밑에는 단어가 세 개 존재하죠. 그럼 얘는 이제 뭐 트라이그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우리가 정의할 때 몇 그램으로 우리가 단어를 정의할지 설정하는 파라미터가 바로 n그램 레인지라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n그램 레인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저는 지금 11이라고 이제 입력을 해뒀는데 11이라고 하면은 이 원그램만 단어로 쳐서 우리가 카운트 벡터라이저나 TF, IDF 벡터라이저 그 행렬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1,2다 라고 하면은 1g도 단어로 보고 이 2g도 같이 단어로 봐서 그러면은 얘는 그 열이 5개가 나오겠죠. 이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I like big data, I like big data 라고 피처가 5개가 나올 겁니다. 반면에 얘가 3까지 해주면은 트라이그램까지 내가 단어로 간주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I like big data, I like big data, I like big data 이렇게 3개까지 다 단어로 쳐서 이제 피처화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2, 3으로만 하면은 1g은 안 쓰고 2g이랑 3g만 이제 우리가 토크나 해서 벡터화 시키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서 아주 무거운 데이터가 형성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몇 그램이 일반적일까요? n 숫자가 커지면 네, n 숫자가 커지면 네, 정말 복잡해지고요. 일반적으로 사실 일반적으로는 주어진 데이터마다 다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 바이그램, 트라이그램까지가 네,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4g, 5g까지 하는 경우는 잘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